예비 중 1, 2, 3,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을 위한 이정민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정민이고요. 최상위권 고1, 2 내신 전문 강사입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설명회 같은 게 조금 설명에 좀 와닿지 않아 혹은 너무 어려워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조금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조금 더 대중적인 수학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당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좀 멀리 보는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이제 90년생 09학번입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09학번이고요. 부모님들 연령대가 아마 이제 저랑 한 10살 정도 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제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저랑 부모님의 차이보다 학생과 저의 차이가 조금 더 크죠. 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입시를 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입시를 군대를 포함해서도 한 번도 끊임없이 티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그 수능과 우리의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들이 달라졌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를 적당히 먼저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맥락상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성적 순서대로 이렇게 쭉 대학을 줄 세우는 경향이 있었다면,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뭔가 전문직 그리고 메디컬, 이과 이쪽의 트렌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이과반, 문과반 이런 식으로 따로 존재를 했다면, 최상위권 수학반 같은 경우에는 문과반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과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과에 해당한다. 그리고 메디컬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성적순에 맞춰서 성균관대 갈 거야,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쭉 줄 세우기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메디컬에 갔냐 못 갔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러면 메디컬 못 갔어? 한 번 더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조가 있냐면 저출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가 예전에는 2명, 3명, 많게는 4명도 있었는데 요즘은 1명 또는 2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 한 명당 쓰는 정성들이, 부모님의 관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너 수학 무슨 단원에 무슨 책으로 어느 정도를 보고 있니? 아니면 너 정답률이 이렇게 되는데 왜 상위권 문제는 이런 식으로 틀리고 왜 하위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지? 이런 것까지도 부모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신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아이의 매니저처럼 활동하시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상위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국어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국어도 다 알아봐 주시고, 수학도 다 알아봐 주시고, 이 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원회 방정식이 어떤 거여가지고 우리 애가 원회 방정식이 강한지 약한지까지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한 명당 쓸 수 있는 부모님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교육 비용 자체는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사교육비 전체 총비용은 늘어났는데 학생들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명당 쓸 수 있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 버렸고, 그리고 강사 한 명당 데리고 있는 학생 수도 평균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대형 강의, 현우진 선생님처럼 수십만 명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강사 한 명당 가르치고 있는 학생 수가 중등 개념회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 4명, 많아봤자 10명 이런 식으로 강사 한 명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는 매우 줄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조가 있냐면 선행학습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게 만들어질 정도로 매우 선행이 빨라졌고, 이게 왜냐면은 이제 어떠한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최적화들이 생기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다 보면은 정제된 유튜브, 그러니까 고수들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명회를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조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옳지 못한 공부 방법들을 말하는 선생님들이 일종의 시장에서 계속 검증하면서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얘는 맞는 것 같아 해서 어떤 티칭 방법의 최적화,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맘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이 오고 가고 검증이 되다 보니까 최적화되어 있는 공부의 어떤 그 방향성과 습관과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서 그러면 이게 선행을 했을 때, 그리고 공부 기간이 길어졌을 때 유리하구나. 근데 공부 기간이 길어지려면은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하려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점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거를 막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더 할 수 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애들이 대학 입시를 잘하게 되면서 그 입시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 노하우를 다시 하면서 그게 또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이제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이게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최적화의 그 결과물들이 이제 선행의 조기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연구 개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고, 정보도 엄청나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과목,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수능 과목이 탐구가 당장이 8과목 정도가 됐죠. 탐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2과목만 공부를 해도 되고요. 수학만 하더라도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능 시험에 녹아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 한 과목만 쳐라, 심지어 그것도 필요 없다, 확률과 통계만 쳐라, 심화 과목은 수능에서 안 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과목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수학에 있어서의 과목 수도 줄어들었고, 탐구에 있어서도 과목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과목 안에서도 단원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렬이 더 이상 수능에 안 나온다든지, 굉장히 특이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다 빠져버렸다든지, 그래서 과정들이 매우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목과 과정들이 이렇게 과목도 줄어들고 교과 과정도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이 메디컬을 가기 위한 그 경쟁이, 서울대를 가기 위한 경쟁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심화되었으면 심화되었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 심화 변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기조를 알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요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예전에는 대학 줄 세우기였는데 목표학과까지 재시도를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라서 당장에 10년 전만 보더라도 2016년에 재수생 비율이 23%다 이렇게 돼서 와, 이거 재수가 너무 많다, 이거 문제가 크다. 그 다음에 특히 자사고에서는 자사고 재수 비율이 60%가 넘는다. 해운대고는 많을 때는 거의 앞에 팔자를 찍기도 했었죠. 자사고 재수 비율을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공개하는 베리타스나 이런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있죠. 네. 그런데 보면은 재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재수 비율이 높은 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나는 이제 공부를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 아쉽게 뭔가 떨어져서, 옛날 같았으면 좀 아쉬운데 해서 그래도 여기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개념이 섰다면 지금은 이 점수 안 됐으니까 메디컬 못 갔잖아, 아까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볼 때 국가에서 이제 굉장히 교육 통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매년 엄청난 페이지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에서도 보면은 사교육 참여자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 그 다음에 공부에 뜻이 별로 없는 애들,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공부를 하는 애들, 특히 상위권 애들의 재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N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깝게 이 점수에 도달 못했네 그러면은 그래도 대학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메디컬 갈 때까지 많이 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거는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트렌드 조사하는 기관에서도 많이, 사기관에서도 발표하고 공기관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국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건 말 그대로 사교육을 뭐 부추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교육을 별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장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아예 안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학원 선생을 하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바로 잡자면은, 학군지일수록 관리도 세지고 경쟁도 세지고 선행도 많아지고 빡세진다라는 게 우리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가 되었다. 느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그냥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해당 학군지의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진짜 전교에 한 명 또는 두세 개 학교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최상위권 애들은 배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애들은 배울 곳이 없어서 공부를 이제 뭐 그렇기는 한데, 성취도가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관리도 빡세지고 경쟁도 빡세지고 선행도 빡세지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은 80%인데 요거는 사실은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태권도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라 가지고 실제로는 사교육 참여율은 이거보다 더 낮아지긴 합니다. 주당 참여 시간이 7.6시간이니까 좀 많은 편이기는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건 당연히 뭐 많은 거고요. 사실은 뭐 중국, 인도, 한국 요 정도가 지금 사교육이 빡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그 근거들인데요. 선행학습이랑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근거들인데, 제가 캡처를 떼왔어요. 발표 자료들을 참고를 한 거고요. 일단은 학군지일수록 수학 선행의 참여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학 선행 경험 비율이 높다. 요거는 뭐냐면은 고1이 고3 거 공부하는 비율보다 중학생이 고등 거 공부하는 비율이 높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중등 입장에서 수학 과목에 있어서 선행 학습은 평균적으로 주 2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6%는 그러니까 학원 과외를 포함한 시간이 이제 8시간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습시간, 숙제하는 시간 포함하면은 일주일에 그래도 30시간 이상 정도는 수학에 투자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치한 약수 서울대 요 정도까지를 거의 3% 정도로 봅니다. 그 인원들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학군 효과는 실제로 있고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학 선행은 중학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는 예전에 과학 강사로 처음 출발을 했다가 영어 강사를 했다가 지금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수학 머리도 수학 머리인데 기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학교 간 격차, 학교별 선행 경향성이 학교별로도 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군지별로도 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모 학교는 그 수학보다는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모 학교는 완전 그냥 수학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학군지 안에서도 학교별로 선행학습을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분위기에 따른 선행학습 과목에 대한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목이 축소되고 교과 과정이 축소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겼냐, 지금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존재하죠. 예전에 이제 제가 대입을 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수리논술 면접이라는 거를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수리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안 되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과 과정이 줄어들고 경쟁은 뭐 유지가 됐거나 오히려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더 못하고 과정이 줄어들었는데 변별은 해야 돼요. 그걸 교과 과정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수학에서는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
계산력, 이해력, 해결력, 추론력, 수학 내적 문제 해결 능력, 수학 외적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6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크게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산력을 묻는 문제와 그다음에 수학 내적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수학에서 뭐 조건들을 주고 킬러 문제들을 내는 논리의 과정을 굉장히 심화시킨 문제들의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생물에서 유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모든 과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은 수능 생명을 치면은 몇 등급이 나올까요? 짜잔 3등급이었대요. 깔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외국인이 말하는 혹은 타일러가 말하는 수능 영어의 뭐 현실 어쩌고 저쩌고, 인류 수학자가 말하는 교과 과정 뭐 수학이 뭐 수능 수학의 현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나름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를 고등학교 때 배우고 가고,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이라는 거는 되게 높은 분들이 뭐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높으신 분들이 잘 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하 벡터를 하거나 미적투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적분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것일까? 라고 따져봤을 때 머리가 팽팽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거나 계산력이 빠르고 계산 실수가 적은 게 사고의 흐름들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이 막 빨리 돌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들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야지. 그럼 여기서 파파파 머리가 돌아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네.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계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의 과정이 심화가 되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과목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정말 뭐 기하 벡터, 뭐 확률과 통계 뭐 엄청 많았는데 그때는 수능 문제를 지금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엄마 때 수능은 쉬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많은 거를 알고 있니를 물어봤다면 심슨 공식을 알고 있니? 합공식을 알고 있니? 세배각 공식을 알고 있니? 생물이라 치면은 켈빈 사이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알고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그거 알아서 뭐함? 어차피 GPT가 찾아줌. 그거 말고 A였으면 너가 A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B를 추론할 수 있어? 그러면 C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D를 우리가 D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E라는 내용을 추론하거나 해결할 수 있겠네? 그러면 F라는 답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의 과정 자체가 심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현상이 주어졌으면 뭐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계산은 뭐 말 그대로 계산을 엄청 잘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 수준의 연산을 굉장히 여러 번 해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고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 센텀고 1학년 친구도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은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객관식 다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산력을 어떤 식으로 늘리고 계산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몇 년째, 그러니까 요 기조에 따라서, 요 기조가 1, 2년 된 기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저희는 쌓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논리의 과정이 심화됐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교과 과정이 줄었잖아요. 말 그대로 교과 개념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논리 과정이 엄청 복잡해졌다니까요. 예를 들면 얘들아 3차 함수에서는 이러저러한 내용과 이러저러한 내용과 이러저러한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3차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기 때문에 C로 넘어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C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따로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왜냐면 A에서 B가 나오고 C로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조건들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거야.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거의 개념화 시켜서 굉장히 빠르게 이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수능적 개념,
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우진 선생님의 굉장히 뛰어난 수업, 시발점이라는 수업도 개념 수업이고 뉴런이라는 수업도 일종의 심화 개념, 수능적 개념을 다루고 있고요. 이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재수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수생용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수업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되고, 그런 수업들 없이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개념이나 내용들을 추론하는 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20년 전의 수학과 현재 수학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은 뭐가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등 학생들의 수업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는 그냥 선행학습을 잘 돌리면 돼요. 선행학습 잘 돌리면 되고, 만약에 뭐 공수 원투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예쁘게 한 번 더 보면 돼. 다시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가 조금 쉽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교 내신 시험이 공통 수학이 나오진 않잖아요, 중등 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신력 있는 시험을 가지고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학원에서도 그냥 눈속임용 레벨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레벨 테스트를 쳐야 됩니다. 진짜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실제 모의고사를 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수 1을 하고 나면은 9월 모의고사 혹은 6월 모의고사, 고1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를 치면 됩니다. 9월 달에는 공수 2에 있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 아니면 6월 모의고사를 치면 되고요. 공수 1, 2를 다 보고 나면은 고2 3월 모의고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2가 3월 달에 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전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 때는 가급적이면 최신 거를 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모의고사 문제들이 문제집에 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념서가 됐든 문제서가 됐든 이제 고쟁이가 됐든 문제서에 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이 그 해당 문제들을 풀어봤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혹은 파스칼 수학자료실이나 아니면 뭐 족보닷컴 같은 곳이나 아니면 수학비서 같은 데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실제 주변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실제로 쳐보면서 요 정도 공부하면은 몇 등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념을 한 바퀴 돌렸다라고 치면은 개념 한 바퀴쯤 돌렸을 때 그냥 흔히들 요 정도는 구멍 없이 해야지라는 개념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볼 만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을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고등은 나 수학 좋아하고 수학 잘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신을 따야 되겠죠. 그래서 1학기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5등급제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게 올 1등급이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목별 밸런스를 정말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2학기 통틀어 가지고 올 1등급 나오는 애들은 이거 거의 1%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때는 사실 조금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절대평가기도 하고 시험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막 큰 이슈가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내가 실제로 이제 이걸 되게 잘 대비를 했더라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게 되기도 하고 운의 영역에 조금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나는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었는데 학교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어. 실수 하나만 해도 깨박살 나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낸다고 했는데 아니야,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안 내고 나는 그냥 아무 때서나 낼 거야, 이렇게 해서 학교 프린트만 많이 본 애들이 좀 불리해지기도 하고요. 나는 고쟁이가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고쟁이를 많이 공부할 거야.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사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냈어. 그러면은 기출문제 많이 본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평가들이 또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치는 애들, 내신을 잘 치는 애들, 서술형을 잘 치는 애들, 수행평가를 잘하는 애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평가들이 있고 그 각각의 평가에 따라서 모두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유독
특정 부분들이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겠죠. 근데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생 때는 단기적으로 슬럼프가 오는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왔어요. 안 됩니다. 사춘기 오면 어떡하나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선행 나가다가 뭐 잠시 쉬어도 되고 다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단기적으로 슬럼프 왔어요. 아니면 학교 시험 치다가 몸살 감기 나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보면 중등 과과정 상에서는 중등은 이제 개념서를 봤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서를 봤어요. 그다음에 문제서 센 봤어요. 개념원리, RPM 이런 거 봤다고 치고 센 봤어요. 혹은 개념서를 볼 때 센까지 같이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개풀류라 하죠.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만약에 봤다고 치면은 여기서 센을 따로 돌려주시고 여기에서 일품 같은 거를 보고 시험 대비를 따로 해주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거보다 수학적 머리가 조금 더 괜찮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개념원리 플러스 RPM 같은 거로 바로 보고요. 문제서를 바로 일품류들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A급 수학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시험 대비는 이제 갓반 중학교, 그러니까 월천중, 그다음에 강신중, 그리고 대명중, 대청중 뭐 이런 중학교들의 시험을 이제 연습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튼 중학교 때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중학교 과정은 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졸업이라는 개념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딱히 졸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영어는 물론 졸업이, 수능 영어는 또 졸업이 있겠지만은 또 내신 영어는 졸업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수학도 비슷합니다. 수학도 이제 고등 수학에서는 첫 번째 돌릴 때는 뭐 개념원리랑 RPM 같은 걸 돌렸어요. 근데 수학의 셈, 수력 충전 이런 것들로 돌렸을 때에는 0.5회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개념원리나 RPM 같은 책들보다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과 문제서를 한번 보고 2회독 때는 실력 정석 플러스 센으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같은 걸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고쟁이 같은 걸로 공부할 때도 있고요. 2회독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3회독제는 블랙라벨처럼 심화 문제들을 더 넘어가는 경우, 블랙라벨 혹은 TOT, 플래티넘 같은 걸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등급이나. 그런데 가급적이면 블랙라벨 또는 자이스토리를 해주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1 때는 공수 1, 2를 배우게 되고요. 고2 때는 대수, 미원, 미투, 확통, 기하 요거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수능에는 대수, 미원, 확통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1 때보다 고2 때 배우는 내용들이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과목도 많은데, 공수원이랑 대수 중에 누가 양이 더 많냐 하면 대수가 양이 더 많겠죠. 물론 공수원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2회독, 3회독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원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양이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1에 있는 공통수학은 공부를 할 때 10권 이상 공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많다기보다는 첫 번째 개념원리 RPM 2권 봤죠. 그 다음에 고쟁이 봤어요. 근데 고쟁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선행을 나가다 보면은 대수, 미적 같은 것들을 나가면서 그 이것저것 중학교도 돌리고 내신 기간도 돌리고 하다 보면은 공통수학 넘어왔는데 까먹었어 이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으면은 어떡합니까? 마플 시너지나 아니면 마플 교과서 같은 것들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혹은 일품이나 더 얇게는 뭐 1등급 수학 같은 것들로 이제 복습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개념서 문제서 하나 보고 마플 시너지 또는 중간에 뭐 수마쿰라드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간에 복습용 교재 하나 혹은 고쟁이 이런 식으로 4권을 보게 되고, 자이스토리 정도까지를 보고 예비 고1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3 11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미 5권 정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달이 존재하게 되고, 이 4달 동안에는 공수 1, 2를 보잖아요. 한 달에 한 권씩만 풀더라도
공수 원투씩, 그러니까 2권씩이면 한 달에 이제 공수원은 한 달에 1권씩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4권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9권이죠. 그러면 학기 들어갔어요. 학기 들어가면 올림포스 유형편, 올림포스 고난도, 물론 얘들을 다 풀진 않겠지만 적어도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는 풀겠죠. 한 권만 풀었다고 해도 10권. 그리고 학교 교과서, 부교재, 학교 부교재 말고 학기 중에 또 한 권 정도는 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14권 정도 되는 거예요. 14권, 15권 정도 푸는 게 엄청 빡센 커리큘럼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따지면은 그 정도로 하면은 적당히 부산에 있는 학군지 일반고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시 볼게요. 요게 중학교 때 개념서, 문제서, 그다음에 고쟁이, 기출문제, 자히스토리 기출문제집 요 정도까지 보고 예비 고1이 되는 거예요. 예비 고1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나 뭐 다른 심화 문제서 한두 권 정도를 더 하게 되는데 그 문제집의 워크북 같은 것들을 풀면은 거의 이제 4권이 추가가 되니까 벌써 10권 정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교과서 부교재, 그다음에 그냥 학기 중에 한 권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비 고1 2월 달까지 이만큼을 해버린 친구와 안 하고 올라온 친구들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제 선행으로 이제 넘기는 부분들이에요. 선행으로 이렇게 넘기는 애들이 너무 유리한 게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행 때 개념서 어쩌고 중문제 한 권씩 하는데 예비 고1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블랙라벨까지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매번 까는 수업이 있습니다. 김태환 선생님이랑 일주일 하루 2시간 그냥 학원에 갖다 넣으면은 1년 동안에 고쟁이 블랙라벨, 그러니까 공수원, 공수투 해가지고 요 4권을 다 뗍니다. 그리고 방학 때 기출문제 풀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럼 엄청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비 고2가 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 아까 전에 고1 때는 2개만 하면 되는데 고2 때는 3개 또는 4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적어놓은 건 5개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2 때 4개를 하면 고3학년 1학기 때 한 과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2 때 3개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2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니 지금 이것도 하기 힘든데 얘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수와 미적원, 개념과 문제서까지는 하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차라리 얘를 깊게 심화까지 하지 말고 얘를 고쟁이까지만 하세요. 한 바퀴 하세요. 한 바퀴. 뭐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겠죠. 개념 원리랑 RPM 요 한 바퀴 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뭐 하나 더 하고 고쟁이 오거나 머리 좋으면은 고쟁이 바로 오세요. 2번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차라리 대수 미적을 조금이라도 시키십시오. 요렇게까지만 일단 시키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근데 요 고2 때 배우는 내용들은 고1 때처럼 10권씩 이렇게 못하고요. 기출만 해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능 교과 과정들이었거나 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막 온갖 문제집을 다 어차피 못 풀 거고요. 그냥 개념원리, RPM, 고쟁이, 기출문제, 수특수한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2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제가 여는 그 매운맛 수업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때는 기출문제와 고쟁이 이 정도 레벨까지를 봐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등 입장에서는 문의 주시는 중등이 있더라고요.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센 정도를 봤으면은 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선행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2,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행을 한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를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의 경우에는 과학을 3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대수 미적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도 어렵게 하는 거를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를 대폭 낮춰서 진행을 하는데, 난이도를 낮췄다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랑 고쟁이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수1, 2였죠. 수1, 2를 기본 5회독을 해야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유해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김태환 선생님이 초극심화, 그러니까 기출 킬러들 레벨, 그러니까 30번급 레벨만 수업하는 수업을 따로 열어서 이제 동시에 수강을 하거나 태환쌤 거만 수강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2 때 문이과가 사실상 이제 과목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될 텐데,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차이들을 그냥 느낌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표준 편차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표준 편차가 클수록 학생들의 편차가 큰 겁니다.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편차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라 학생들의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문과이고 파란색이 이제 이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2 때 부흥고, 센텀고, 센텀여고, 신도고, 양운고, 해운대여고, 해강고 이렇게 있는데, 해운대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가 공통적으로 표준 편차가 조금 작은 편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해운대여고가 뭐 문과든 이과든 이제 수학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 하는 학교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조금 정해진 데서만 내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진 거 안에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편차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센텀여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죠.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들이 그냥 수학을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엄청 놔버려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센텀고 같은 경우에도 표준 편차가 이렇게 문이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수포자를 많이 양성을 하기도 하는데, 학교 시험 자체가 뒤에 있는 킬러 문제들은 그냥 아예 못 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과들은 그냥 전부 다 틀려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편차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2 때 거시적으로 보면은 점점 더 일종의 그 격차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거를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은 계속 안 합니다. 이 격차를 못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언더독 마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를 못하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잡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좀 힘들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격차를 세월이 지나면서 선행을 했네, 선행을 못했네, 뭐 고1 때 점수를 못 받았어도 고2 때, 고3 때 올리면 되네 안 되네 하는데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매년 뭐 작년 남일고, 작년 충렬고, 올해 뭐 예문여고 뭐 많지만, 뭐 3등급, 4등급 해고 같은 경우에는 5등급,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 이런 6등급 이런 애들도 지금 2등급에서 1등급 막판에 찍어 보기도 하는 뭐 그런 해고 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학교쌤들이 걔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너 점수 올랐지? 학교쌤한테 이번에 상담할 거 할 때 전교에서 나 같은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냐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면은 1명 또는 2명 있대요. 1명 또는 2명, 그러니까 본인 포함 1명 또는 2명이라고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고에서 중위권 아래로 떨어진 애가 한 1년, 2년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권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1등급권, 2등급권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정말 힘든다는 소리겠죠. 1명 또는 2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공부에 참여하는 애들 안에서는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느낌이에요. 요건 이제 숫자적인 건 아니고요. 제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선행빨이 좀 감소하고요. 동기부여가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애들은 이게 길게 못 갑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막 본인이 급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게 자랐어.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모든 게 손쉽고 너무 다 그냥 떠먹여 주는 대로만 그냥 가만히 살고 있었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부모님이 신경 써줄 수 있는 포션 자체도 그렇게 많이 퍼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애도 머리가 좀 굵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공부만 하면서 살 바에 막 이런 이제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늦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는 애들을 조금 이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학교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의 과정들을 부모님을 위한, 그러니까 외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적 동기부여로 조금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팩트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내려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특히 연애하는 애들.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애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하면 어디 애들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거 연애 안 되고,
연애 안 되고 애니 깊게 빠지고 게임 어쩌고.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들이 게임하는 거 못 보겠어요. 그냥 좀 꼰대가 되어버려가지고. 게임 오케이, 게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조율을 할 수 있는 애면은 하면 되는데 이성의 끈을 놔버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게임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저희가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 주변에 그러니까 센텀시티에 존재하는 그 학원 중에, 여기 센텀시티점인데 여기 요쪽 창문에 막 학원들이 있거든요. 여기 진짜로 학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수학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학원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학원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수학 잘 되고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되겠네. 저희는 굉장히 신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박신 선생님 생명 수업을 여는 것도 정말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이제 이렇게 뵙고 이야기도 하고, 박신 원장님 생명은 그냥 원탑이잖아요. 부산에 그냥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중한 이유도, 이거 하나만 하는 것도 진짜 힘든데 잘해야 되는데 저희는 잘할 겁니다. 열심히도 열심인데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보시면 뭐 확대를 하셔도 좋겠지만은 각 학교별로 올해 뭐 시험 범위가 어떻고, 교과서가 어떻고, 부교재가 어떻고, 프린트가 어떻고, 선생님 성함이 어떻고, 시험 기간이 어떤데, 선생님이 뭐 학교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는지 대충 아무거나 하나 읽을까요? 센텀여고의 전 땡땡 선생님은 최근까지 고3 담임을 했으며 항상 어렵게 내는 문제는 다 이 쌤이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개념 원리 수업 중에 중요한 부분 온몸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있으며 노트에 필기시키는 패턴이 1학기랑 좀 달라졌으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대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교과서 변형, 학습지 변형, 부교재 변형이 있는데, 학습지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그냥 야 너네 학습지랑 좀 비슷한 학습지야 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애들이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료는 비슷하게도 못 따라옵니다. 그냥 학생들의 의견이에요. 학생들의 의견. 아예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왜냐면은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수학비서라는 사이트에 이번에 누적 금액이 올해까지가 2억이죠. 내년에는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학습지 변형, 부교재 변형, 자료 구매에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매스플랫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결제율이 매달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는 컨텐츠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손풀이라든지, 손풀이 알죠? 손풀이 너무 유명한 상황이고. 서술형 어떻게 연습하나요? 서술형 관련해서는 저희가 난이도별로, 과정별로, 학교별로 자료들이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물론 그 학교라고 해서 그 해당 학교의 서술형을 모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난이도랑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을 하겠지만, 아무튼 왜냐하면 서술형은 특성상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 비례해서 거의 최종 컨텐츠가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전교권 애들이 서술형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연습을 첨삭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잘 갖추고 있다, 이런 거고요. 뭐 당연히 뭐 주제별 특강이네 뭐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험적인 거 안 하고 뭐 혁신, 저희 굉장히 혁신적인 학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혹은 수능, 저희야 모험을 해가지고 가끔 대박 터지면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떠들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략보다는 검증된 방법, 대치동에서 검증된 방법, 수성구에서 검증된 방법, 그리고 공부를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러한 엄청 그냥 예전부터 검증되어 왔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검증된 방법,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선생님들도 검증된 선생님에게 최고의 컨텐츠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챕터인 고등수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운대 지역 인근 학교의 수학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